석유가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철광석도 없습니다. 천연가스도 없습니다. 국토는 고작 한반도 남쪽 절반, 세계 지도에서 겨우 찾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코가 프랑스를 버리고 이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폴란드가 미국을 제치고 이 나라와 계약했습니다. 캐나다가 독일 대신 이 나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카타르의 천연가스는 이 나라 배 없이는 유럽에 닿지 못합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 나라 반도체 없이는 당장 개발을 멈춰야 합니다. 하버드의 한 교수가 30년치 데이터를 조용히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나라를 얕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진짜 무기는 아직 단 한 번도 꺼내지도 않았으니까요. 그 무기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강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파엘 올리베이라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출신으로 하버드 사회과학대학원에서 비교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2년차입니다. 제가 하버드까지 오게 된 이유는 단 하나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왜 브라질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제 무대에서 이토록 약한 존재로 머물러 있는가? 브라질은 세계에서 5번째로 넓은 나라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열대우림인 아마존이 있고 땅 아래서는 석유가 쏟아지고 산에서는 철광석이 넘쳐납니다. 인구는 2억 명을 훌쩍 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도 강대국의 조건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제협상 테이블에서 브라질의 이름이 주도적으로 거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계가 브라질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고 싶었고 그 답이 하버드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 하트만 교수님의 첫 강의가 시작되던 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교수님은 유럽, 남미, 아시아 30개국의 위기 대응 패턴을 20년 넘게 연구해 오신 분으로 집단행동이론, 쉽게 말해 사람들이 왜, 언제,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가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강의 첫날, 교수님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강의실 앞으로 걸어 나오셔서 칠판 왼편에 나라 이름 4개를 조용히 적으셨습니다. 러시아, 브라질,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분필을 내려놓으신 채 학생들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10초가 넘는 침묵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 4개의 이름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한 것인지 알 수 없었고 그 침묵이 불편할 정도로 길어지자 비로소 교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자원은 넘치는데 영향력은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 한마디가 강의실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등줄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브라질 출신인 저로서는 제 나라의 이름이 나이지리아 옆에 나란히 적혀 저런 방식으로 소개되는 장면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이 질문을 들고 하버드까지 온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후 칠판 오른편으로 걸어가셔서 이번에는 이름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한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 이름이나 K-팝이라는 음악 장르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국제 정치를 다루는 강의에서 한국이 핵심 사례로 등장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오히려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심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왼쪽에 적힌 나라들이 가진 것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석유도 없고 철광석도 없으며 국토 면적은 브라질의 8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인구도 4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현재 방위산업 수출 세계 4위이고 조선업 세계 1위이며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전자정부 시스템 역시 유엔이 선정한 세계 1위입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을 다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맞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한국어 단어 하나를 적으신 뒤 그 뜻을 옆에 써주셨습니다.
눈치. 말하지 않아도 상황을 읽는 능력.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모됩니다. 회의를 열고 지시를 내리고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집단 조정 비용. 쉽게 말해 함께 움직이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의 대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한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노트 첫 페이지에 적어둔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치, 방향. 그리고 그 아래 저도 모르게 한 문장을 더 적어두었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 수업이 시작되던 날 교수님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첫 강의의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와는 조금 다른 무언가를 오래 품어온 사람이 드디어 꺼내놓으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도 않은 채 강의실 앞에 서서 학생들을 한번 훑어보시고는 곧바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한국 남성은 예외 없이 군대에 갑니다. 의무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에도 징병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낯선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질문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군대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분은 있습니까? 강의실에서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2개의 숫자를 적으셨습니다. 18개월에서 21개월, 그리고 매년 25만 명. 한국 남성이 군대에서 보내는 복무기간과 매년 입대하는 인원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학생들을 향해 단순한 계산 하나를 제안하셨습니다. 25만 명에 20년을 곱하면 몇 명이 됩니까? 강의실 안에서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500만 명이요. 교수님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강의실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1990년대부터 한국군은 전군 전산화를 추진했습니다. 군대의 행정과 작전 전체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킨 것은 다름 아닌 20 초반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복무기간 동안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사이버 보안을 익히고 첨단 장비를 다뤘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서요. 그리고 복무를 마친 뒤에는 그 경험과 기술을 그대로 들고 민간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에 걸쳐 매년 25만 명 규모의 기술 훈련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기업도 개인도 아닌 국방 예산이 부담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인력은 고스란히 민간 기업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국가가 비용을 대고 기업이 결과를 가져간 셈입니다. 강의실 안에서 웃음과 탄식이 뒤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교수님은 비교 사례로 이스라엘을 꺼내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는 사이버 정보를 전담하는 특수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 출신들이 제대 후 창업한 기업들이 현재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시장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기술 창업 생태계의 뿌리가 다름 아닌 군대에 있다고 분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이스라엘의 6배입니다. 같은 방식을 6배의 규모로 실행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펜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브라질에도 징병제가 있습니다. 저 역시 2년간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제가 익힌 것은 제식 훈련과 행정 잡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같은 제도를 두고 한국은 기술 강국의 토대를 쌓고 있었고 브라질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 제도를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교수님이 강의를 마무리하시며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한국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있는 것 하나하나를 2배로 활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군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브라질은 군대를 군대로만 썼다. 한국은 군대를 기술학교로 썼다. 그리고 그 차이가 20년 뒤 국가 경쟁력의 차이가 됐다.
그날 강의가 끝난 뒤 교수님은 자료를 챙기시면서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편의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솔직히 긴장이 풀렸습니다. 편의점이라니 이번엔 좀 가벼운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다음 강의가 시작되기 전 교수님은 아무런 예고 없이 짧은 영상 하나를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이 편의점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음료수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 앞에 섰다가 계산대 옆에 놓인 작은 기계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직원에게 저게 뭐냐고 물었고 직원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뽑는 기계입니다. 편의점에서요? 라고 되묻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24시간이요.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솔직히 가벼운 주제가 나온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웃지 않으셨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당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이 나오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교수님이 화면에 목록 하나를 띄우셨습니다. 한국 편의점에서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목록이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 각종 공과금 납부, 택배 접수와 수령, 기차표와 버스표 예매, 의료 폐기물 봉투, 구매, 지방세 납부, 복지 포인트 사용. 이 모든 것이 전국 5만 5천 개의 편의점에서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원래 관공서나 우체국에서 처리하는 일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그 기능을 통째로 편의점으로 옮겼습니다. 줄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자정이 넘어도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상파울루의 주민센터가 떠올랐습니다. 브라질에서 서류 한 장을 떼려면 반나절을 각오해야 합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창구가 닫히고 다시 기다립니다. 그것이 브라질 시민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과정을 편의점 한 곳에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시며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2020년 초 전 세계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혼란에 빠졌던 시기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고 각국 정부는 마스크를 어떻게 공급하고 배분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공적 마스크 배급제라는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생년 끝자리에 따라 요일을 지정하고 그 요일에만 가까운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 구매를 막기 위해 계산대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순간 건강보험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이미 구매한 사람인지를 즉시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교수님이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며칠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이미 인프라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편의점 전산망,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주민등록 시스템이 평소부터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새로운 것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있던 것에 스위치를 켠 겁니다. 그 순간 교수님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분석가적 건조함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이 현상을 연구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경이로움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 세계가 마스크를 어떻게 나눠줄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한국은 며칠 만에 전국 유통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 모델을 전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편의점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편의점은 그냥 보이는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진짜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하나씩 연결해온 시스템, 그 시스템을 신뢰하는 국민, 그 신뢰를 가능하게 만든 사회. 그것이 한국의 진짜 인프라입니다.
교수님이 가방을 챙기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이 나라 국민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전부 서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서면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세계는 아직 그것을 모른다. 다음 강의 날 교수님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노트북도 없었고 자료도 없었습니다. 화면도 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강의실 앞에 조용히 서서 학생들을 한 명씩 천천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이 꽤 길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단 한 번 소름이 돋았던 순간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앞줄에 앉은 학생이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1997년의 이야기입니다. 그해 가을 한국은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외환위기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 금고가 바닥났습니다. 외국에서 빌려온 돈을 갚아야 하는 시점이 됐는데 갚을 달러가 없었습니다. 국가부도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국제통화기금 나라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국제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나라가 외국에 손을 벌린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 그것은 625전쟁 이후 가장 깊은 치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사회가 분열되겠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정치가 혼란에 빠질 겁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랬고 그리스가 그랬으며 인도네시아가 그랬습니다. 극심한 경제 위기가 닥치면 사회는 내부에서 먼저 쪼개집니다. 각자 살 길을 찾고 책임 공방이 시작되고 국가적 에너지는 내부 갈등을 소모하는 데 쓰입니다. 그것이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이 처음으로 화면을 켜셨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이었습니다.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무언가를 손에 들고 줄을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1998년 1월에 시작된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자기 집에 보관해 두었던 금부치를 들고 스스로 거리로 나왔습니다. 결혼할 때 끼웠던 반지, 아이 돌잔치 때 선물로 받은 돌반지, 목걸이, 금메달, 심지어 대대로 내려오던 금수저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강요가 없었습니다. 보상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호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뉴스에서 나라가 어렵다는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저마다의 판단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인 것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인 금은 227톤이었고 당시 가치로 2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저는 받아 적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강요도 없이 보상도 없이 350만 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쉽게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그 침묵을 읽으신 듯 말을 이으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돈의 규모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사회 분열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시위가 일어나고 정치가 흔들리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 350만 명이 결혼 반지를 빼서 내놓았다는 소식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퍼졌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이 나라 국민은 위기 앞에서 흩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뭉친다. 그 신뢰가 생겨났고 그 신뢰가 돈보다 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에서 빌린 돈을 예정보다 3년 일찍 상환했습니다. 2001년에 전액 갚았습니다. 그리고 위기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국가 신용등급은 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같은 시기 외환위기를 겪은 인도네시아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논문을 덮었습니다. 사회과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50만 명이 아무런 보상 없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을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이런 일을 단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그 결속이 어떻게 실제 무기가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들, 군대, 편의점, 금 모으기. 이것들이 전부 서론이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은 도대체 어디까지인 것인지 그날 밤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강의가 시작되던 날 교수님은 아무 말 없이 대형 지도 하나를 화면에 펼치셨습니다. 중동의 카타르에서 출발해 인도양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항로였습니다. 빨간 선이 광대한 바다를 가로질렀습니다. 교수님은 그 선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으시며 학생들이 충분히 바라볼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입을 여셨습니다. 카타르는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천연가스란 땅속에서 나오는 기체 연료로 석유보다 환경오염이 적어 유럽과 아시아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타르 입장에서는 땅만 파면 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천연가스는 기체입니다. 기체를 배에 실어 수만 킬로미터를 운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몇 학생들이 답을 내놓았지만 정확한 답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천연가스를 배에 싣기 위해서는 영하 162도로 냉각해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상태를 액화천연가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극저온의 액체를 수만 킬로미터에 걸쳐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는 특수하게 설계된 선박이 필요합니다. 용접 하나가 잘못되거나 단열재에 균열이 생기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기술이 요구되는 선박 중 하나입니다. 교수님이 칠판으로 걸어가셔서 숫자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80%. 그리고 그 옆에 두 글자를 더 적으셨습니다. 한국.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저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세 곳이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아무리 막대한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어도 유럽이 아무리 그 에너지를 간절히 원해도 한국에 배가 없으면 운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카타르가 최근 발주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백청 역시 전량 한국조선소로 돌아갔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도 조선업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일반 화물선이나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는 중국이 물량으로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술 장벽이 워낙 높아서 중국은 아직 이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재편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카타르는 에너지 부국입니다. 석유 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카타르가 자신이 보유한 에너지를 팔기 위해서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파는 쪽이 아니라 운반하는 쪽이 더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씀하셨습니다. 에너지 패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을의 석유나 가스를 많이 보유한 나라를 떠올립니다. 중동, 러시아, 미국. 그러나 에너지를 운반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그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패권을 갖습니다. 팔고 싶어도 우리 배가 없으면 팔지 못한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한 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배를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유럽의 겨울이 위험해집니다. 카타르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것이니까요. 그 한마디에 강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가장 핵심적인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현실은 그랬습니다. 교수님이 자리로 돌아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알면 더욱 놀랍습니다. 한국이 조선업을 시작한 것은 1972년입니다. 당시 한국에는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 출발점에서 50년 만에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을 장악한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 답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받아 적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갖지 않았다. 대신 에너지가 움직이는 길목을 가졌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도대체 어디까지인 것인가? 다음 강의가 시작되던 날 교수님은 칠판에 날짜 하나를 먼저 적으셨습니다. 2019년 7월 1일. 그리고 돌아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일본이 매우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강의실에서 가벼운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표정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진지한 얼굴로 꺼내는 이야기는 반드시 예상을 벗어난다는 것을.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한국을 향해 수출 규제를 발동했습니다.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한 수출을 갑작스럽게 제한한 것입니다. 반도체 회로를 정밀하게 새기고 세정하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재료들이었는데 당시 한국은 이 소재들을 90% 이상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이 소재가 공급되지 않으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생산 라인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일본과 외교 협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공급처를 찾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본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되겠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부가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기업이 대안을 모색하다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방의 조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공급망에서 90%를 의존하는 상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켜셨습니다. 몇 개의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맥주 수입량 97% 감소. 일본 자동차 판매량 60% 급감. 일본 여행 예약 80% 취소. 불과 2-3달 사이에 벌어진 변화였습니다. 강의실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97%라는 숫자 앞에서는 저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주도한 것도 아닙니다. 수출 규제 소식을 접한 한국 국민들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도록 지속됐습니다. 교수님이 목소리에 힘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경제학에서 불매운동은 통상적으로 실패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이 대신 해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개인은 편한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불매운동은 선언만 요란하고 실제로는 흐지부지 끝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본 맥주 수입량이 97%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바라보며 몇 주 전 교수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998년 350만 명이 결혼 반지를 들고 거리로 나왔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뭉치는 사회. 그 뿌리가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이 국회에서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통과됐습니다.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뛰어들었고 대학과 연구소가 협력했습니다. 국민의 결속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했고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이끌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셨습니다. 2025년 현재의 결과입니다. 일본이 수출을 제한했던 3가지 핵심 소재의 국산화율이 모두 90%를 넘어섰습니다. 일부 소재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기술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무릎 꿇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의 기술 독립을 6년 앞당겼습니다. 압박을 가한 쪽이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한 문장을 적으셨습니다. 압박이 강할수록 결속도 강해진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브라질의 외부 압박이 왔을 때 우리 사회는 내부에서 먼저 갈라졌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외부의 압박이 클수록 내부가 더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나라를 적으로 삼는 것은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자료를 정리하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결속이 어떻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계약서를 바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드라마요? 또 한 번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3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강의실에서 가벼워 보이는 이야기일수록 더 무거운 것이 뒤따른다는 것을. 다음 강의가 시작되던 날 교수님은 강의실 불을 끄셨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솟아오른 거대한 마천루들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스카이라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사진을 한동안 띄워두신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동의 왕족들이 가장 열심히 보던 콘텐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생들에게서 여러 답이 나왔습니다. 미국 드라마, 할리우드 영화, 유럽 스포츠 중계. 그러나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한국 드라마입니다.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피식 웃었습니다. 솔직히 이번엔 정말 가벼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4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강의실에서 웃음이 나오는 순간이 가장 경계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02년 방영된 겨울연가, 그리고 2003년 방영된 대장금. 이 2편의 드라마가 위성방송을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왕족 자녀들이 몰래 보다가 부모에게 들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문화유행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셨습니다. 2개의 숫자가 나란히 등장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중동 수출액과 2010년대 중반 한국의 중동 수출액이었습니다. 두 숫자 사이의 간격은 눈에 띄게 컸습니다. 드라마가 중동 전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시점과 한국의 중동 수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시점이 정확히 맞물립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나라의 물건을 삽니다. 자신이 호감을 갖는 나라의 기업을 신뢰합니다. 자신이 친근하게 느끼는 나라와 협력하려 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반복 검증된 인간의 본능적 행동 패턴입니다. 그리고 중동의 왕족 자녀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성장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20년이 지난 뒤 국가의 주요 계약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꺼내셨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이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20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최종 경쟁자는 프랑스, 미국,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원전 수출 경험이 거의 없던 한국이 최종적으로 계약을 따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력 때문인가요? 아니면 가격 때문인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증언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 인사들이 한국 협상단과 대화할 때 유독 편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하지만 분명한 호감이 협상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총을 들고 문을 두드리면 사람들은 경계합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며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립니다. 한국 드라마는 중동의 굳게 닫힌 문을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두드려온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 비유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한 번 더 넘기셨습니다.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을 국빈 방문하며 체결한 계약들의 규모가 나타났습니다. 건설, 방위산업, 에너지, 문화 콘텐츠를 망라한 약 40조 원 규모의 협력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질에도 훌륭한 음악이 있습니다. 삼바와 보사노바는 전 세계가 아는 음악입니다. 그런데 그 음악이 브라질 기업의 계약서로 이어진 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브라질은 문화를 문화로만 소비했습니다. 한국은 문화를 전략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수십 년 뒤 계약서가 됐습니다. 교수님이 강의를 마무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나라가 마음을 얻는 것을 넘어 협상 테이블 자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면 한국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서면서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총 없이 이기는 법. 한국은 그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 강의가 시작되던 날, 교수님은 신문기사 하나를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2022년 폴란드가 한국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경공격기 48대. 자주포란 스스로 이동하면서 포를 발사할 수 있는 대형 무기 체계를 말합니다. 계약 규모는 약 20조 원에 달했습니다. 교수님은 그 기사를 화면에 띄워두신 채 학생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폴란드는 왜 미국도 독일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가격만이 이유였다면 중국 무기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중국이 훨씬 쌉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한국이 폴란드에 제안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판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패키지였습니다. K 전차는 유럽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맞먹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과 독일의 방산업체들은 주문이 밀려 납품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폴란드는 군비를 급히 강화해야 했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즉시 납품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목소리에 힘을 실으셨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함께 이전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무기 하나를 구매하는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자국 방위 산업의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였습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이 쌓이고 국가 안보의 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동맹 관계를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팔면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까지 함께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유럽에서 한국 무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루마니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제대로 팔면 그 나라가 다음 영업사원이 됩니다. 강의실에서 웃음과 탄성이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셨습니다. 2024년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주의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프랑스와 미국을 제치고 계약을 따낸 사례로 유럽 땅에 한국 원전이 건설되는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원전 역시 방산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운영기술 이전, 유지보수 협력, 현지 인력 훈련까지 함께 제안했습니다. 체코 입장에서는 발전소 하나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의 파트너를 얻는 거래였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캐나다에서 잠수함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최종 후보는 두 나라입니다. 수십 년의 잠수함 건조 역사를 가진 독일과 한국입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은 잠수함을 팝니다. 한국은 캐나다 해군의 미래를 설계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현지 생산 비율, 캐나다 기업의 참여 범위, 기술 이전의 조건까지. 상대방이 말하기도 전에 원하는 것을 먼저 읽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칠판으로 걸어가셔서 첫 번째 수업에서 적었던 그 단어를 다시 써내려 가셨습니다. 눈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학기의 첫 수업에서 등장했던 그 단어가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읽는 능력. 그것이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한국은 그것을 국가 전략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대국은 힘으로 상대를 압도합니다. 한국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설계해서 건넵니다. 그래서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자리로 돌아가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30년 연구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들. 눈치, 군대, 편의점, 금 모으기, 에너지 패권, 불매운동, 드라마, 무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순한 뿌리가 무엇인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강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강의실에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처음으로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평소보다 일찍 와 있었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은 채 각자 노트를 펼치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놓치면 안 된다.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노트북도 없었고 자료도 없었습니다. 분필도 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수업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강의실 앞에 조용히 서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이 꽤 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군대에서 기술을 익힌 수백만 명이 민간 사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편의점 하나로 국가 행정을 해결하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전염병 속에서 며칠 만에 전국 배급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위기에서 350만 명이 결혼 반지를 빼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 에너지 운반선의 80%를 만들었습니다. 외부의 압박이 클수록 내부가 더 단단하게 굳어졌고 그 결속이 기술 독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드라마로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이 계약서가 됐습니다. 무기를 팔면서 동맹을 설계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산업,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단 하나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으로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분필을 들고 한 문장을 또박또박 써내려가셨습니다. 진짜 자원은 땅 아래 있지 않다. 국민 안에 있다. 그리고 돌아서셨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30년을 연구해온 학자의 냉철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확신을 처음으로 꺼내놓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국민. 위기가 닥쳐도 흩어지지 않는 사회. 압박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공동체. 그 사회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결과물들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들여다본 것들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한 학기 동안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서 내민 손. 일본 제품을 조용히 내려놓은 손. 소재 국산화 예산에 찬성표를 던진 손. 영하 162도를 견디는 선박을 용접하는 손. 그 손들이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브라질은 왜 그것이 되지 않았을까요? 교수님이 저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질은 자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땅을 파면 나왔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절박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몫을 챙기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 한국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뭉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나라 국민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뭉침이 세대를 거쳐 쌓이고 쌓여 오늘의 한국이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상파울루 외곽의 작은 집. 철광석과 석유가 넘쳐나는 땅에서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던 아버지. 왜 우리는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데 이렇게 사느냐고 어린 시절 물었을 때 아버지는 늘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답을 저는 하버드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찾았습니다. 방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전 세계 50개국을 연구했습니다. 자원이 넘치는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 영토가 광대한 나라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처럼 가진 것이 없는데 이만큼을 이루어낸 나라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얕보는 나라가 있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강의실이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두 문장을 적었습니다. 브라질은 자원을 가졌고 한국은 방향을 가졌다. 그리고 방향을 가진 나라가 이겼다.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제 연구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브라질이 왜 약한가가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이 방향을 만들었는가. 그 답을 찾는 것이 이제 제 평생의 과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 안에 브라질의 미래도 어쩌면 함께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은 자원을 가졌고 한국은 방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가진 나라가 이겼습니다. 석유도 없고 철광석도 없고 넓은 땅도 없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였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한 방향으로 걸어왔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뭉쳤습니다. 압박이 올 때마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에 있는 것 하나하나를 2배로 썼습니다. 그 걸음이 쌓여서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 걸음이 쌓여서 유럽의 무기고가 됐습니다. 그 걸음이 쌓여서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이 됐습니다. 하트만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얕보는 나라가 있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한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진짜 자원은 땅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작지만 방향을 가진 나라.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